안녕하세요.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 참 평온한 호수 같았습니다. 3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 남편 뒷바라지하며 자식 둘 장가 보내고 이제는 좀 쉬엄쉬엄 살면 되겠구나 싶었죠. 제 남편은 흔히 말하는 선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애처가였지요. 친구들이 야, 내 남편 같은 사람 없어. 복받은 줄 알아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사실 썩은 동아줄 위에 지어진 성이었나 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평소 뱃살이 좀 나오긴 했어도 건강엔 자신 있다던 남편이 갑자기 구청 헬스장에 등록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나이 들어 건강 챙기나 보다 싶어 응원했습니다. 비싼 운동복도 사주고 단백질 쉐이크까지 챙겨줬죠. 그런데 말입니다. 운동을 간다던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면 오던 사람이 자정을 넘기고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래. 운동 끝나고 가볍게 차 한잔하고 오는 거야.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 눈빛의 흔들림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라는 믿음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구석에 던져진 남편의 서류 가방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절대 건드리지 않던 물건인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저를 잡아 끌더군요. 저는 홀린 듯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로 보이지 않아야 할 색깔이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 서류들 사이로 삐져나온 화려한 분홍색. 제 손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그것을 꺼내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아니 제 나이 또래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야릇한 디자인의 레이스 속옷이었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태그도 떼지 않은 새것이었죠.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의문은 곧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가방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제 인생 30년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꼴이 되니까요. 저는 아주 천천히 속옷을 원래 있던 자리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당신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제가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더군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한 데가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곁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평온하게 잠든 남편의 얼굴이 생경하다 못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을 맞대고 산 살결인데 그 살결 아래 어떤 추악한 마음이 꿈틀대고 있을지 상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그 분홍색 레이스 속옷이 제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겉으로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차가울 때 먹어야 맛있는 법이니까요. 아침 7시 남편은 평소처럼 제가 차려준 정갈한 북엇국을 한 그릇 비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남편이 벗어놓은 양복 바지와 셔츠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옷이라도 찾는 척했지만 제 손끝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죠. 바지 주머니에서는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로 근처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남편이 동창 모임에 간다던 그날이었습니다. 메뉴는 2인용 세트 메뉴와 와인 한 병. 평소 느끼한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거기서 누구와 와인을 마셨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차 블랙박스 칩을 몰래 빼내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면은 어두운 지하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오디오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양평 펜션 가는 거 안 잊었지? 내가 수영복 새로 샀는데 보여주고 싶어? 콧소리가 섞인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대답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공주님이 가고 싶다는데 무조건 가야지. 마누라한테는 고향 친구 부친상이라고 해뒀어. 걱정하지 마. 공주님이라니요. 환갑을 바라보는 남자가 집에서는 밥 한 끼 차려주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던 그 무뚝뚝한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는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대화 내용을 전부 제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는 건 사치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기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평소엔 시장표 양말도 대충 신던 사람이 백화점에서 명품 넥타이를 사오고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제 생일에는 요즘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며 꽃 한 송이로 때우던 사람이 상간녀를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결제한 문자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가계부를 책임지던 제가 모르게 남편은 비상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더욱 가관인 건 남편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의 셔츠 깃에 묻은 화장품 자국을 보며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외부 미팅이 많나 봐요? 셔츠에 뭐가 묻었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버럭 화를 내더군요. 당신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제는 옷까지 검사해? 당신 요새 갱년기야? 적당히 좀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오히려 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우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 너머로 남편이 누군가와 즐겁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집, 제 거실에서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인간이 가진 모든 것, 사회적 지위, 재산, 그리고 그 잘난 자존심까지 밑바닥까지 긁어내어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 잠금을 풀기 위해 지문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열린 카톡 창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럽고 추잡한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떠들고 다녔더군요. 상간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집구석에 있는 여편네는 냄새나서 가까이 가기도 싫어. 당신처럼 향기로운 사람이랑 사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소원대로 해줄게요. 그 향기로운 여자랑 평생 지하 바닥에서 뒹굴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나를 속인 만큼 나도 당신을 아주 달콤하게 속여줄 생각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원래 꽃길로 꾸며야 하는 법이니까요.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화들은 가히 가관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대화 내용보다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낯이 익어도 너무나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10년을 알고 지낸 제 가장 친한 동생이자 이웃 사촌인 민주 엄마였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름만 같은 거겠지. 애써 부정하며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가 목에 두르고 있는 스카프는 작년 생일날 제가 예쁘다며 직접 골라 선물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저를 그 할망구, 눈치 없는 여편네라고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민주 엄마는 평소 저를 언니하며 친언니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반찬을 만들면 서로 나눠 먹고 남편 흉이라도 좀 볼라치면 제 편을 들어주며 같이 욕해주던 그 여자가 뒤에서는 제 남편의 무릎에 앉아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가방에서 나온 그 분홍색 속옷도 아마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일종의 표식이었겠지요. 나보라고 일부러 넣어둔 건지 아니면 남편의 멍청한 실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민주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전화를 받는 그 여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상냥하고 맑았습니다. 어머 언니, 웬일이야? 안 그래도 나 오늘 언니네 집에 맛있는 떡 좀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떡이 아니라 독약을 먹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말입니다. 저는 짐짓차분한 목소리로 응, 민주 엄마. 오늘 시간 되면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후에 약속이 있다며 거절하더군요. 뻔했습니다. 남편의 외근 시간에 맞춰 둘이 만나기로 한 거겠죠. 저는 곧장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남편의 차에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기가 가리키는 곳은 교외의 한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남편의 차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두 사람이 아주 다정한 연인처럼 붙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해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있었고 민주 엄마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교태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저는 차가운 냉기를 느꼈습니다. 슬픔은 이미 분노에 잡아먹혔고 이제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저 두 인간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릴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라도 된 양 카트를 밀며 장을 보더군요. 남편은 평소 집에서는 무겁다며 생수 한 병도 안 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여자가 고르는 와인이며 고기며 군말 없이 카트에 실으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를 조용히 밟으며 모든 동선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민주 엄마의 집이 아닌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몰래 계약해둔 그들만의 비밀 요새였던 겁니다. 엘리베이터 층수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끝에 서서 그 집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30년 인생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지? 끝까지 가보자고. 저는 복도 한복판에서 낮게 움조렸습니다. 당장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싶은 충동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 식상한 복수는 제 분풀이밖에 안 되니까요. 저는 저들이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이 얼마 남았는지, 상간녀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 인간이 입게 될 타격까지. 계산기는 이미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불고기를 구웠습니다. 고기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수성찬이야? 라고 묻더군요. 저는 생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요즘 고생하는 것 같아서요. 많이 먹어둬요. 앞으로는 이런 밥상 받기 힘들지도 모르니까. 남편은 제 말의 의미도 모른 채 개걸스럽게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짐승처럼 보여 저는 속으로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나니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민주 엄마가 언니, 형부랑 같이 써요라며 건넸던 남성용 화장품 세트, 그리고 가끔 우리 집 거실에 앉아 남편과 묘한 눈빛을 주고받던 그 짧은 찰나들, 그 모든 것이 저를 바보로 만들며 비웃던 신호였다는 사실에 자다가도 분해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앞에서 철저하게 현모양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방심하면 할수록 그가 흘리는 정보는 더 많아질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노트북을 켜둔 채 급하게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남편의 이메일함을 뒤졌습니다. 거기서 저는 경악할 만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증여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우리 부부가 살려고 마련해둔 작은 상가 건물을 민주 엄마의 명의로 돌리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메일 내용에는 마누라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그 옆편내는 경제관념이 없어서 서류 몇 장 내밀면 그냥 사인할 거야라는 모욕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냐, 내가 경제관념이 없는지 있는지 내 전 재산이 털려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저는 그 이메일 내용을 전부 캡처해서 제 개인 클라우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아주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생각해서 그 상가 건물 말이에요. 명의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알아서 잘하고 있죠? 남편은 흠칫 놀라며 숟가락을 멈추더군요. 하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어허,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전문가랑 상담해서 절세 방법 찾고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문가라니 상간녀와 상의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다니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뒤를 캐기 위해 심부름센터 대신 뜻밖의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민주 엄마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주 엄마는 전 남편과 이혼할 때도 외도 문제로 시끄러웠던 전적이 있더군요. 그를 만나 남편과 민주 엄마의 불륜 증거들을 보여주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제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당신 남편 돈으로 명품 사고 해외여행 다닐 계획 짜고 있을 겁니다. 제 이혼 위자료도 당신 남편 돈으로 냈을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 남편이 우리가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피 같은 돈을 그 여자의 이혼 위자료로 바쳤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민주 엄마의 전 남편과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는 민주 엄마의 과거 행적과 숨겨진 재산 목록을 제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아군이라는 말이 딱 이 상황에 어울렸죠. 이제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블랙박스 녹음, 호텔 결제 내역, 부동산 증여모의 메일, 그리고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부둥켜 안고 있는 사진까지.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 모든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이 정도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끝내고 싶으시다면 남편이 스스로 유책 배우자임을 자백하는 결정적인 녹취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남편의 자백이라. 평소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 꼿꼿한 성격에 순순히 불륜을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을 깔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자신만만해하고 가장 기세등등할 때 그 가면을 벗기기로 한 것이죠. 마침 일주일 뒤면 남편의 퇴임 기념 가족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은 물론 남편의 직장 동료들까지 모이는 큰 자리였죠. 남편은 그날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 뽐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날 민주 엄마도 초대하는 게 어때요? 우리랑 워낙 가깝고 당신 퇴임도 많이 축하해줬잖아요.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반색하더군요. 오, 당신이 웬일이야? 그래, 민주 엄마도 고생 많았지. 같이 불러서 고맙다고 인사하자고. 남편은 제가 놓은 덫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차가운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실컷 웃어두세요. 그날이 당신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웃는 날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날 모임에서 상영할 깜짝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남편의 30년 근속 기념 영상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에는 제가 수집한 추악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제 복수의 시계는 이제 영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의 30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 기념 연회장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은 빳빳하게 풀을 먹인 와이셔츠에 제가 사준 명품 넥타이를 메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곁에는 저도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아내의 얼굴을 하고 서 있었죠. 그리고 예정대로 민주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꾸미고 나타나 저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언니, 오늘 형부 너무 멋지시다. 언니가 내조를 잘하셔서 이런 날도 오고 정말 부러워요. 그 여자의 입에서 내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얼굴에 끼얹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민주 엄마. 오늘 기대해.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거든. 제 말의 속뜻을 전혀 모르는 상간녀는 그저 호호 웃으며 남편과 몰래 눈을 맞췄습니다. 그 뻔뻔한 눈짓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저 두 인간의 밑바닥을 세상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요. 연애가 중반에 다다르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다음은 평생을 헌신한 주인공을 위해 사모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기념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장내의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고마워라며 귓속말을 하더군요. 저는 소름 돋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영상 초반은 남편의 젊은 시절, 아이들과 함께한 단란한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름답다, 참된 가장이다라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영상이 5분을 넘어갈 무렵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검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 고장인가 싶어 웅성거렸고 남편도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크린에 다시 뜬 화면은 남편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 남편과 민주 엄마가 오피스텔 복도에서 진하게 포옹하며 들어가던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캡처 화면들이었습니다.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그 할망구한테서 상가 건물 명의만 뺏어오면 우리 세상이야. 냄새나는 마누라 얼굴 안 보고 당신이랑 평생 여행이나 다니며 살 거야. 이어지는 민주 엄마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저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 그리고 남편 가방에서 나왔던 그 분홍색 속옷을 민주 엄마가 들고 깔깔거리는 사진까지 선명하게 대형 스크린을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에 차 비명을 지르거나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부르르 떨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선을 뽑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꺼. 당장 안 꺼. 이거 다 조작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단상 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하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제 남편의 진짜 퇴임 선물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민주 엄마, 제 동생 같은 사람이라 믿었는데 제 남편과 저 오피스텔에서 제 돈으로 산 명품백을 들고 행복해 보이네요. 당신이 말한 그 냄새나는 할망구가 오늘 당신의 그 화려한 은퇴식을 지옥으로 만들어주러 왔어. 민주 엄마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입구는 제 부탁을 받은 지인들이 막아선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비난의 화살이 되어 남편과 상간녀에게 쏟아졌습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일 줄이야. 짐승만도 못하네라는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편네가 미쳤어? 죽고 싶어? 그가 손을 올리는 순간 저는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쳐봐. 치는 순간 당신은 불륜남의 폭행범까지 되는 거야. 수많은 카메라가 지금 당신을 찍고 있다는 거 잊었어?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숨을 헐떡였죠. 저는 그런 남편의 귓가에 대고 아주 작게 하지만 가장 잔인하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당신이 꿈꾸던 상가 건물 이미 가압류 걸어놨어. 그리고 당신 회사 인사과에도 이 영상 원본 다 보내놨으니까 명예로운 퇴직금 정산은 꿈도 꾸지 마.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은퇴 파티는 순식간에 추악한 불륜의 현장이자 사회적 사형 선고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오며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맞잡아 주더군요. 복수는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입니다. 이제 저들을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말려 죽일 차례였습니다. 그날의 퇴임식은 온 동네와 남편의 직장 선후배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고 상간녀인 민주 엄마는 아이의 자취를 감췄더군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처음 며칠간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제 발등을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그 여자가 나를 홀린 거야. 당신이랑 자식들밖에 없는 거 알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의 눈물 섞인 애원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산 아내를 냄새나는 할망구라고 비하하던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찌나 역겹던지요. 저는 대답 대신 그저 묵묵히 남편의 수발을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왜냐고요? 아직 남편의 이름으로 된 비자금 통장과 숨겨둔 주식계좌의 비밀번호를 다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갑게 굴면 남편은 분명 재산을 빼돌릴 궁리부터 할 인간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풀린 듯한 연기를 하자 남편은 안심했는지 다시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더군요. 겉으로는 사죄한다며 집안일을 돕고 제 눈치를 봤지만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누군가와 긴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저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복제해둔 덕분에 실시간으로 그의 대화가 제 태블릿으로 전송되고 있었죠.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그 여편네 지금 마음 약해졌어. 상가 건물 가압류만 풀리면 바로 처분해서 우리 외국으로 뜨자. 조금만 참아. 상간녀와 나누는 그 추잡한 대화를 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죄는커녕 그는 여전히 저를 속여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털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제가 매일 마시는 건강음료에 이상한 약을 타려는 시도까지 하더군요. 제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인감도장을 훔치거나 위임장의 사인을 받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약을 탔다고 믿는 그 음료는 이미 제가 바꿔치기해 두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저는 그가 잠든 사이 그의 지문을 이용해 해외 주식 계좌와 비상금 통장의 이체 한도를 최대한으로 높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력자인 민주 엄마의 전 남편을 통해 상간녀의 숨겨진 채무 리스트까지 확보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주 엄마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도박 중독자였고 남편은 그 빚을 갚아주느라 우리 집 노후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전의 날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상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저를 속이려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서류한 뭉치를 내밀더군요. 여보, 이거 상가 건물 관리 위탁 서류인데 당신 명의로 수익이 더 많이 들어오게 수정했어. 여기 사인만 하면 이제 당신 통장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꽂힐 거야. 남편의 눈은 탐욕과 거짓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죠? 당신 나 속이는 거 아니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맹세까지 하더군요.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거야. 그 가증스러운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내뱉는 남편을 보며 저는
미리 준비한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인한 곳은 남편이 내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재산분할 합의서와 이혼 신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당신 목숨을 건다고 했지? 그럼 이 서류에도 기꺼이 사인할 수 있겠네. 당신이 상간녀 빚 갚아주느라 빼돌린 돈, 그리고 지금 나 몰래 진행 중인 상가 매각건까지 전부 포함된 서류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이걸 어떻게 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는 그가 화장실에서 상간녀와 나눈 메시지, 그리고 약을 타려던 CCTV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약, 내가 성분 분석 맡겨놨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살인미수야. 조용히 사인하고 빈털터리로 나갈래? 아니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낼래? 남편은 제 발치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펜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낙엽처럼 흔들렸죠. 30년의 세월이 단 몇 장의 종이 위에서 파들거리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사인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공주님과의 미래도 말입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돈만 뺏는다고 제 상처가 아물까요? 아니요. 저들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사인한 직후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저와 재결합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해서였죠. 두 마리의 뱀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준비한 진정한 사이다의 서막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합의서에 사인을 마친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완성은 적들이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미리 남편의 휴대폰 번호로 재산 전부 지켰으니 우리 아파트로 와라는 메시지를 보내놓은 상태였죠. 잠시 후 상간녀 민주 엄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오피스텔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잃은 줄도 모르고 이제 자기 세상이 왔다며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분노로 이글거리는 남편의 눈과 냉소적인 제 표정이었죠. 자기야, 어떻게 됐어? 그 여편네 도장 찍었지? 이제 우리 건물 팔아서 여행 가는 거지? 민주 엄마의 그 가벼운 입방정에 남편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원흉이 바로 눈앞의 여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주 엄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천치 같은 년아, 내가 매일같이 보챈 그 상가 건물 때문에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됐다고 마누라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남편의 고함에 민주 엄마의 얼굴도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평소 공주님 대접을 받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돈줄이 끊겼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힌 괴물만 남았더군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들고 있던 명품 가방으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뭐라고? 빈털터리? 야, 이 늙은이야. 돈도 없는 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내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속여서 이 사달을 만들어? 내 위자료랑 사채 이자는 어떡할 건데? 두 사람은 거실 한복판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연인이 오늘의 원수가 되어 서로의 치부를 까발리며
욕설을 내뱉는 광경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가 자기 돈을 빼돌려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상간녀는 남편이 잠자리에서 저를 어떻게 비하했는지 떠들며 제 가슴에 상처를 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휴대폰 영상으로 담으며 우아하게 차 한 잔을 마셨을 뿐입니다. 두 사람 아주 보기 좋네. 사랑한다더니 고작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당신들이 말하던 그 위대한 사랑이 겨우 이거였어? 제 말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전현이 나를 꼬드긴 거야. 제발 전현 좀 치워줘. 그러자 민주 엄마는 남편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누굴 꼬드겨? 내가 먼저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바짓가랑이 붙잡았잖아. 저는 그들을 향해 경찰 신고 접수증과 변호사 선임 서류를 던졌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이미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갔고, 남편이 그녀에게 건넨 돈들은 불법 증여 및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 엄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문 밖에는 그녀의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있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그녀의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언니, 제발 살려줘요. 저 사람들한테 잡히면 나 죽어. 민주 엄마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누가 내 언니야? 남의 가정을 파탄낼 때는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그 향기로운 인생, 저 사람들하고 실컷 즐겨봐.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는 상간녀의 비명과 홀로 남겨져 허망하게 천장을 바라보는 남편. 저는 그 난장판이 된 오피스텔을 나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곳은 이제 남편의 안식처가 아니라 그가 지은 죄를 곱씹어야 할 감옥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무척이나 달콤했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발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저질렀던 기만, 그리고 끝까지 숨기려 했던 그 마지막 비자금의 정체를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복수의 종착역은 이제 코앞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남편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바로 장성한 우리 두 아들의 집이었죠. 평소 아들들에게는 위험 있는 아버지이자 롤모델을 자처했던 사람이니 자식들이라면 자기를 모른 척하지 못할 거라 믿었나 봅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에게 모든 증거를 공유한 상태였지만 남편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큰아들의 아파트 앞에서 며칠을 서성이다가 퇴근하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쇼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몰골로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더군요. 내 아들아, 아버지가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다. 내 엄마가 너무 독하게 나와서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어.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되겠니?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서늘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한순간의 실수라고 포장하고 아내를 독한 여자로 몰아세우는 그 뻔뻔함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그 여자랑 호텔 다니고 명품 사줄 때 엄마는 무릎 수술비 아끼겠다고 파스 붙이며 버티셨어요. 우리가 유학 가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보낸 돈들, 그게 다 우리 학비고 엄마 피땀이었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그건 오해다. 다 비즈니스 때문이었어. 라고 변명했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비즈니스로 여자 속옷을 사나요? 비즈니스로 엄마를 냄새나는 할망구라고 비하하나요? 저는 오늘부로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제 집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아이들에게 불륜 저지른 할아버지를 보여줄 순 없으니까요.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습니다.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참혹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미 남편의 번호를 수신 차단해둔 상태였죠. 남편은 갈 곳이 없어지자 결국 저에게 전화를 걸어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편네야. 자식들까지 선동해서 아비를 버리게 만들어? 너 천벌 받을 줄 알아. 저는 그 전화를 끊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천벌? 당신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받는 천벌이야. 당신이 버린 건 나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30년 인생 전체라는 걸 왜 몰라? 남편의 고함은 비명으로 변했고 저는 그 소리를 감상하며 남편의 짐이 담긴 쓰레기 봉투들을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한때 이 집의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던 남자의 인생이 고작 검은 비닐봉지 몇 개에 다 담기더군요. 한편 도망쳤던 상간녀 민주 엄마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가진 돈을 전부 털린 것도 모자라 불법 도박장 운영에 가담했던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백과 화려한 옷들은 압류되었고 이제 그녀는 화려한 조명 대신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 찜질방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간부로 퇴임하며 박수받던 남자가 이제는 컵라면 하나를 살 돈이 없어 편의점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가운 평화가 찾아왔죠. 이제 복수의 구부능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숨겨둔 자신의 고향 땅에 문중 몰래 빼돌려둔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그것마저 제 손으로 환수하여 남편을 완벽한 무소유의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계획한 목표입니다. 남편은 아마 제가 모를 줄 알았을 겁니다. 그가 5년 전부터 고향 땅에 자기 친척 명의를 빌려 야금야금 사모은 작은 대지가 있다는 사실을요. 찜질방을 전전하면서도 남편이 끝까지 기세등등하게 굴었던 건 거기만 가면 농사라도 지으며 살 수 있다는 마지막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땅의 명예 신탁 정황을 포착하고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실권리자 명예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고향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를 맞이한 건 푸근한 친척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압류 표지판과 조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들이었죠.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르며 고향 들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독한 여편네. 이것까지 가져가면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하지만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명예 신탁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한때 정장을 빼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던 남자가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정석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남편은
유치장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공주님, 민주 엄마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민주 엄마는 이미 불법 도박 및 사기 혐의로 수감되어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상태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의를 입은 그녀를 본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자기야? 남편의 부름에 여자는 고개를 들더니 이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 이 무능한 인간아. 내가 돈만 제대로 줬어도 내가 사채까지는 안 썼어. 내 인생 물어내. 유치장 쇠창살 사이로 두 사람은 서로를 핥히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랑을 맹세하던 입술에서는 저주가 쏟아졌고 서로를 안아주던 손은 멱살을 잡기 위해 허우적거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뜯어 말려야 할 정도로 추잡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저는 그제야 30년 묵은 가슴 속 응어리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의 면회를 딱 한 번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남편은 불과 몇 달 만에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이혼 서류 취소해줘. 나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없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평생 종처럼 살게. 제발. 저는 가만히 남편을 응시하다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가방에서 처음 발견했던 그 분홍색 속옷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기억나? 당신은 이 속옷 한 장에 우리 30년을 팔았어. 당신이 종처럼 살 곳은 내 집이 아니라 법이 정해준 감옥이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당신이 숨겨둔 땅 공매로 넘겨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장학금 기탁했으니까. 당신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 하나는 남기고 가게 해준 거야. 남편은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린 채 멈춰 섰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법정에서는 남편에게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중형을 면치 못했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그림자에 가려보지 못했던 세상이 비로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말해줬고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썩어가는 동안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치유와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던 저는 이제 제 이름 석자로 불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제 진짜 인생을 찾게 해준 지독한 예방주사였나 봅니다. 먼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그 인간들의 근황부터 전해드릴게요. 남편은 징역형을 살고 나와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한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대기업 간부로 떵떵거리며 명품만 찾던 사람이 이제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몸까지 망가진 글을 써주는 곳은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컵라면 하나로 버티며 보낸다더군요. 얼마 전에는 염치도 없이 큰아들에게 연락해 아비가 밥을 굶고 있다. 10,000원만 보내달라며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그 번호를 차단하고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 사람은 이미 1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에게조차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삶, 그것이 그 남자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입니다. 상간녀였던 민주 엄마는 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교도소 동기들에게 사기를 치려다 걸려 가중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에도 사채업자들의 추적을 피해 전국을 떠돌며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입었던 화려한 옷들과 명품백은커녕 이제는 시장 바닥에서 얼굴을 가리고 파지를 줍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더군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는 그렇게 뼈아프고 시린 것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되찾은 재산과 위자료로 작은 꽃집 겸 카페를 차렸습니다. 꽃 향기를 맡으며 출근하고 제가 직접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와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거치고 나니 제 인생에 이렇게나 맑은 햇살이 숨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눈을 감았다면 혹은 그저 울며불며 매달리기만 했다면 지금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화병에 걸려 몸져 누웠거나 평생 남편의 눈치를 보며 시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단호하게 쳐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알게 됐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걸. 예전에 남편이 섰던 그 화려한 연회장보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작은 꽃집 마당이 훨씬 더 눈부시고 평화롭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 가방에서 나온 속옷 한 장에 가슴을 졸이던 그 약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핸들을 당당히 쥐고 제가 가고 싶은 길로 나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나만 참으면 가정이 유지될 거라는 착각에 자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세요.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배신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는 내가 그들 없이도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기어코 꽃을 피워낸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찬란한 봄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제 사이다 복수극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의 꽃을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